있습니다. 8조 정비구역의 지정 단계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중간 정도 드리다가 멈췄었죠.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 사항을 보시면 정비구역의 이제 지정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나오죠. 이 5항에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위반을 해서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단순화해서 이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정비 계획은 강남구에서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고 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그 정비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정비 계획 확정은 곧 정비구역 지정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강남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이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주로 서울시는 이제 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 우리가 보통 한남 3구역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식 명칭은 한남 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렇게 정식 명칭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도와 함께 첨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단순히 특히나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새로 짓는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죠. 도로를 새로 놔야 될 경우도 상당수의 경우에 있어서 벌어지고 또 전기나 가스 같은 수도 같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다시 한번 실제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됩니다. 정비 기본 계획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쭉쭉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원래의 그 사업장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음과 분진과 뭐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측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해결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입자 주거 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존에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확보를 해줄 것인가, 임대주택의 비율을 그래서 어느 정도를 집어넣을 것인가, 특히나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최초에 만들어진 이 정비 계획이 들어가 있는 시기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이라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또 큰 탈 없이 그 사업이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투자해 놓은 물건의 그 가치 혹은 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10호에 가면은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연결지어서 진행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뭐 세부 사항들을 계획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열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뭐 획지별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뭐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공급을 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정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과거의 명칭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재개발과 연결지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최초의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청천 2구역에서 이 재개발과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그런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 분양으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의 이 공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들, 제도들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혹은 뭐 제도가 미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제도가 있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제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그 재개발과 연계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발표가 된 공공재개발과 굉장히 많은 부분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 부평의 청천 2구역 왜 그분들이 사업을 취소를 했을까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재개발을 하면서 뭐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 물량으로 확보한 것을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서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뉴스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중 시세보다 굉장히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쳐주는 것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울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늘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좀 알아서 따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한 달이 걸쳐 놓는 혹은 뭐 숟가락을 얹어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알아서 재정 조달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 민간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내비두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 혹은 민간에서의 활성화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정책과 관련된 시장 상황 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담론으로 그치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계시죠. 시절이 많이 변했습니다.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IT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부분을 민간에서 주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옛날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시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투자 대상에 있어서 국가 혹은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시지도 않고 굉장히 높은 신뢰감, 안정감을 갖고서 덜커덕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실제로 공공이 개입해 있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죠. 근데 누군가 항상 유혹을 합니다. 이 국가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덜커덕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 있어서 어떤 공공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국가나 공공이 개입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라라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은 이 10조에 나와 있는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하고 임대주택의 비율이 되겠죠. 법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 세대수의 90% 이하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0%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세부적으로는 시행령에 들어가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재개발의 경우에 임대주택은 20%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이제 별도로 규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원래부터 그 지역에 세입자가 너무 많고 사업을 완성한 이후에 다시 세입자가 입주를 해야 되는 그 비중이 너무 높아서 좀 예외적으로 플러스를 시켜줘야 될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변경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시행령상의 15%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것이 5%였는데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시행령상의 최고치 15%를 차용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법이 시행령이 20%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대주택 비율을 올리지 않아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했다. 그런 얘기 들려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총 퍼센테이지는 30%까지 현행 법상에서 시행령상에서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공공방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의 정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아파트를 얼마나 높이 지을 것인가 용적률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놓은 용적률 말고 원래 그 법에서 정해놓은 용적률 최대치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비단 뭐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 차원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일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가 총 뭐 일반 주거지는 4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종이 있고요. 2종, 3종, 그다음에 준주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법에서 정한 용적률은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로 이걸 다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150, 200, 그다음에 250, 400%. 이것이 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례입니다.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 용적률이 더 낮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례로 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원래의 용적률,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을 법에 반영해 놓은 것이고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공공방식의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50층의 층고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 50층을 만족시키려면 상당 지역의 경우에는 이 준주거 지역으로 이 용도 지역을 종상향하면서 500%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500%를 달성을 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용도 지역의 상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손쉽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안전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들이 얼마나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가, 접도율이 얼마나 열악한가, 호수 밀도가 얼마나 열악한가 그런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재건축은 사실 기반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한 평가에 물리적인 평가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초에 2020년도 초에 성산시형이 재건축 아직 조건부입니다만 D등급으로 이제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성산시형 23평형이 대략 한 8억 정도 선에서 8억을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지금은 11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달 만에 그냥 3억이 뛰어버린 것이죠. 과거에 이 성산시형이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꽤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11억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소액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것이죠. 예전 대비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벌써 몇 달 만에 3억이 확 뛰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왠지 청약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고 나서 손해 절대로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은 예전 대비 많이 낮춰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통과하지 못한 단지의 명암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가격에 있어서 몇 억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언제 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 건축물의 소유자,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겠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국까지 올 때 가까이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지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접하게 되고요. 바로 이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비용을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빨리빨리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언제 실시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해 놓고 그 예정 구역별 실행 시기를 정해 놓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안전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비 계획에 기본 계획에는 정비 기본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그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은 일단 안전진단 과정에서는 10분의 1, 그러니까 10% 이상의 우리 안전진단 합시다라는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제2조 3호의 남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상의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에 한번 크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과거로 흘러가면 1988년도에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7년 전후로 해서 경주하고 포항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법이 한번 또 크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 내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법에 반영되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을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할 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그겁니다. 이미 붕괴됐거나 아니면 사용 금지의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건 사실 안전진단에 그 행정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붕괴됐는데 그때 가서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과거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여기에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나와 있네요. 구조 안정성과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의 네 가지 지표로 나눠진 평가 항목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조 안정성 부분이 가중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예전 대비 가중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2018년 3월에 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큰 직격탄을 받았던 단지 중에 하나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이라면 아마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 안정성 부분의 가중치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C등급을 받으면서 올림픽 선수촌이 통과를 못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사고발까지 가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었던 것이죠. 그 구조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집안이 침하되었다라든지 땅이 꺼져 들어갔다라든지 건물이 이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혹은
콘크리트가 다 이제 해지고 철근이 드러나서 철근이 얼마나 부식되었는가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로 이거 지금 재건축하지 않으면 건물 다 무너지겠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30년 이상에 대해서 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40년이 넘었어도 그 구조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가 이제는 예전만큼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통과하지 못한 단지의 명암이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부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이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 여부를 제출받게 되면 잘 검토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할지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에 통과했다라는 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안전진단에 통과해서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딱 끝나면 좋을 텐데 태클을 걸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적정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들이 어떻게 재건축 사업이 그냥 스톱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법률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